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18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천억 원이 늘어난 건데요. 우리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선생님? 아마도 조바심과 애정이 커서 그럴 것 같아요. 쟤네들도 다 하는데 우리 애도 시켜야 된다. 네. 내가 이렇게라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사교육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학년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보육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혼자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은 학습 시간을 보장해주고 공부법을 또 알려줘서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과 또 사교육은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무료인 사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명하게 이렇게 잘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유독 한 친구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친구는 학원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헷갈려가지고 주판 들고 피아노 학원 가고 피아노 들고 태권도 학원 가고 태권도 도복 입고 영어 학원 가고 하여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딱해 죽겠더라고. 네. 피아노를 들고 다니니까 다크서클이 생길 만도 하겠네요. 그렇다면 사교육이 필요한 아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 어떤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도 않고 단순히 학원을 쇼핑하듯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선행학습을 많이 진행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래서 가장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이니까요. 공교육에 충실히 임하는 건 역시 수업이겠죠, 선생님? 제가 공교육에 충실히 임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사람으로서 이 타임을 안 놓치고 자랑을 하시네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보통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필기 잘해라 그 수준을 좀 넘어서가지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1개, 2개, 3개라도 꼭 외우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1교시부터 6, 7교시까지 그런 시도가 한 4, 5년이 계속되면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수업을 좀 더 능동적으로 몇 개라도 외우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꼭 그날 공부한 거를 모르는 게 있으면 방과 후라도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했거든요. 다른 과목은 며칠 후에 복습을 해도 효과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수학만큼은 오늘 모르는 거를 2, 3일 있다가는 물어봐도 사실 내 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즉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공교육만으로도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진짜 교육의 기본은, 근본은 공교육인 것 같아요. 사교육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 오늘 수학을 찾아온 학생의 또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과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라? 근데 낯이 익은데요? 어머니 저번에 뵀던 분 같은데. 아, 네. 저번에 희정이네 집에서 뵀었어요. 그래서 희정이 편 보고 저희 아이도 도움 될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신청했어요. 그때 그 사교육과 관련돼서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셨었잖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이지 않네요. 어머니 오늘 주인공이 안 보이네요. 아, 네. 아직 학교에서 안 왔거든요.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해서 오늘 방과 후 활동하고 오늘하고 조금 늦을 거예요. 방과 후 활동 아주 중요하죠. 저희 네. 아이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바둑 활동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드디어 왔나 본데요.
어서 와. 더운데 고생했다.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성시현이라고 합니다. 늠름한 모습이 참 멋진 시연군, 반가워요. 집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는 시연이네. 오손도손 참 보기 좋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아니, 조금 어려워.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신 게 뭐예요? 지금 시연이가 여태까지 자격증 딴 거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컴퓨터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봇, 창의 로봇 3급 자격증, 이거는 합기도 2단. 야, 저 나이 때 저렇게 자격증 3개나 갖기 쉽지 않은데. 네. 와, 다방면에 뛰어난 시연이. 수학 실력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단원 평가를 전에는 95점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00점은 한 친구도 없었대요.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아무래도 시연이네 수학 고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진짜 엄마 고민이 뭔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해보죠. 볕도 잘 들어오고 주변에 책도 많아서 공부 환경이 잘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환경도 좋고 학습 자세도 나쁘지 않은데요. 허리도 쫙 펴고 연필도 나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학이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거 맞나요? 단순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시연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글씨 쓰기요. 왜 하고 있어? 엄마가 시켜서요. 근데 글씨 쓰는 게 좀 싫어 보인다? 네,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4학년이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시연이는 글씨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일단 저희 아이 글씨예요. 뭐 이렇게 막 찍찍 긋고 뭐 못 알아보는 글씨도 정말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정말 못 알아보겠네요. 뭐라고 쓴 걸까요? 이거 시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숫자만 쓰지만 이제 고학년 갈수록 서술형 문제도 풀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놓고 글씨가 틀려서 답이 또 채점자분이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잡기 위해서 지금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한 글씨 쓰기.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비해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연이가 글씨 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직접 손으로 쓰면은 손목도 아픈데 컴퓨터로 쓰면은 손도 별로 안 아프고 빨리 쓸 수 있는데 직접 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아파서요. 아하, 요즘은 컴퓨터로 글씨를 많이 쓰니 나름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네요. 근데 컴퓨터로 쓰면서는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자판을 네. 두들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쓰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외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시험을 컴퓨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도 시험은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한 거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엄마 역시도 글씨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연습을 시켜주고 계시대요. 엄마, 나 다 했어. 글씨 연습이 끝나고 수학 문제집을 푸는 시연이 매일 한 장 정도의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숫자는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근데 숫자 역시도 잘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32인지 52인지 헷갈리는 숫자부터 글씨와 문제가 겹쳐져서 문제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 진짜 이게 무슨 뭐 꽃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다 풀었어요. 근데 지금 5분밖에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시계 보니까? 글씨를 단순히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공부를 하기 싫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정말 네. 이렇게 학습지나 활동지를 나눠주면 바로 나눠주자마자 다 했는데요 하는 친구들. 네. 그래서 보통 아주 흔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의 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너 이렇게 빨리 나왔어? 빨리 했으니까요.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여기 봐봐, 1번에 너가
답을 밑에다가 180이라고 써놓고 정작 풀이의 답은 18로 써놨거든? 응. 왜 그랬어? 응, 깜빡했다. 깜빡했어? 이런 거 깜빡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쉬운 문제거든? 응. 이런 거 틀릴 수 없는 문제야. 근데 채점하고 계시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폭발한 엄마. 또 아까 연산에서 동그라미 하나 안에서 틀렸지? 이번에는 봐봐. 동그라미 하나 더 해서 틀렸어? 네. 시연이 스스로도 민망한지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응. 43? 12.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응, 몰라. 120인데 왜 너 1200이라고 써놨어? 이게 말이 돼? 어.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없어. 숫자를 빼먹은 문제부터 숫자를 더해서 틀려버린 문제까지 급하게 쓰는 바람에 실수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5분의 수학 공부, 아무래도 학습량을 조금 늘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월화수목금 매일 가서 영어 수학 하고 오는 아이여서 굳이 집에서 많이 뭐 이렇게 시켜주면 또 힘들어할 거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도 놀고 싶어 하는데 그 장수를 늘려주면 아마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저런 건데 너무 많이 시켜서 아이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될까 봐 그 선을 지키려고 부모님이 또 힘들거든요. 글씨 쓰는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부터 시연이에게 맞는 학습량까지. 수다학 선생님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 과연 시연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시연이와 어머니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로봇 자격증.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합기도, 그다음에 컴퓨터 자격증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데요. 근데 이 의외로 이 반전, 이 글씨 연습, 글쓰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것도 사실 뭐 우리 영어 필기체처럼 네. 그렇게 뭐 어려운 걸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강원도 양양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걸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성껏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라고 해야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이는 최고다. 김일이는 나의 영웅이다. 김일이처럼 되고 싶다. 네. 이런 걸 썼었으면 혼이 담겨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을 텐데 아. 문장만 좀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뭐 그런 문장을 쓸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다 잘해놓고 글씨를 잘 못 써서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글은 잘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글씨를 연습을 하는 것이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고 풀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글씨를 잘 쓰고 식을 잘 써가는 연습이 너무나 중요한데 3이라고 써놓고 그걸 5라고 착각하거나 8이라고 착각해서 네. 부분 점수가 3점씩 5점씩 깎게 되면 마음이 정말 아픈데요. 그래서 글씨를 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단 여기서 좀 바꿔야 되는 거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리 씨가 말한 대로 단순한 글씨와 단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노래 가사나 아니면 독서에 관련된 것을 워드로 친 것을 프린트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얘기는 지승현 씨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저는 김일이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김일이가 훌륭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르게 글씨를 쓰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4학년 남학생에게 저런 소금쟁이 열심히 쓰더라고요. 저런 걸 주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글씨에 칸 채우기 벌칙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 또는 이제 로봇이나 게임처럼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의 특징을 적도록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설명하듯이 쓰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쓰면서 글씨 쓰기를 시키되 단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양을 적게 해서 흥미를 갖도록 하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걸 보시고서 잘한 부분, 폭풍 칭찬. 어머 이 두 글자 너무 잘 써서 사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줘야겠다. 두 글자 잘 썼으니까 100원에서 200원을 엄마가 선물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이거 동기부여를 액자로 해주시면 해놔야겠다. 집에 걸어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네,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글씨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5분 만에 그 문제를 다 훅 해버렸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좀 했잖아요. 0을 빼먹기도 하고 0을 더하기도 해서 넣기도 하고, 네. 연산에 맞춘 문제인데 틀렸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빨리 푸는 것도 빨리 푸는 건데 굉장히 두 자릿수 곱셈을 암산으로 휙휙 계산을 네, 했단 그랬어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았으면 좋은데 또 정확하게 틀렸단 말이죠. 실수도 아니고 보면은 12 곱하기 6은 72인데 86으로 전혀 엉뚱한 수를 한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암산을 해서 틀렸기 때문에 이때는 세로셈을 필산으로 연필로 써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딱 두고 그 암산했던 부분을 세로셈으로 꼼꼼히 적어서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좀 얘기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아이의 정확한 실력을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연이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정도 되는데요. 근데 언어성은 우수한 수준인데 동작성, 작업 기억력, 속도 이런 부분들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이 아이의 이제 강점은 보면 공통성하고 어휘, 그 언어성에 있고요. 약점은 공통 그림 찾기나 기호 쓰기, 즉 작업 기억력이나 속도 쪽에 약점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 아이가 눈으로 보고 뭐 어휘 이런 건 괜찮은데요. 그거를 손으로 빨리 쓴다거나 아니면 빨리 기억을 해낸다거나 집중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글씨를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글씨를 써버릇하면 동작성이 좀씩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불안과 우울 증세가 조금 있었어요. 심하진 않았는데 하기 싫어하는 걸 계속 하려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이든 현행이든 전부 60점대 정도가 나와서 네.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계산력하고 추론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더 큰 문제는 40문제를 그 30분도 안 돼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좀 더 정성껏 풀면 더 맞출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면에서 5분 안에 푸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학교 시험은 중간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학교 시험이라는 약간 그 공식적인 의미, 그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점수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이런 평가 상태를 보면 이 아이는 현행이든 아니면 후행이든 중간 정도 성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꼼꼼하고 차분하게 수학 문제를 좀 대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또 실력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보면은 단원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하는 단원만 다룬 시험지기 때문에 전부 다 맞았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이제 후행 학습지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력이나 다른 건 곧잘 하는데 도형하고 연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였고 7번 문제는 원의 중심을 찾는 문제였어요. 근데 답도 틀리고 이제 모름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원의 지름 찾기나 중심 찾기는 굉장히 쉬운 개념에 해당됩니다. 또 15번 문제를 보면은 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초 개념 수준의 문제였는데 연달아서 틀린 걸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잡혀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념을 잡는 게 시급하고요. 교과서를 이용해서 개념을 공부하고 그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는 등으로 개념을 반드시 확실하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아이가 도형에서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본인은 나는 도형이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모른다고 또 썼단 말이죠. 야, 그럼 결국 뭐 어머님 그 예상이 맞았네요. 그렇죠. 네. 어머니는 시연이 도형 약하다 하셨어. 그죠? 근데 그거대로 정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시연이는. 엄마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도형 부분 말고 또 하나의 약점인 부분이 연산 부분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정답이 4라고 하는 올림 부분에 100의 자리를 반올림하여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것이 4라고 썼지만 400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24에다가 네모를 곱했을 때 19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네모라고 하는 것이 8인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는 거죠. 결국에는 단순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에 담겨 있는 자릿수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나눗셈과 곱셈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공부를 한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학교 성적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수학에서 한 진단지에선 잘 나오지 네. 않은 이유도 학교 시험은 빨리 공부해서 그걸 쏟아내고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보다도 학습 방법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 깊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학생 혼자서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께서 딱 앉혀놓고 혹은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깊이 있는 공부, 그다음에 개념 중심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갈등이 되긴 하시겠지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를 기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학습법에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 아이 능력에 비해서는 많은 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하고 학원에서 하는 거는 물어볼 곳도 있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아이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자꾸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가 만약에 힘들어하면 그중에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중에서는 단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라도 좀 흥미를 갖게 연결시키다 보면 이 아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에서 조금씩 쉽게 반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단계에서부터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좀 쉬우면서도 유익한 것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 학습거리 가장 좋은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하고 과도한 양 말고 개념과 관련된 문제 딱 3문제 정도만 바로바로 풀 수 있게 하도록 공부 습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3문제 중에서 하루에 1문제 정도를 선택해서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한 부분이 도형하고 연산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전개도도 만들어보고 오려보고 조작하는 게 좋은데 4학년 정도만 돼도 요즘에 이제 조작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께서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도형 관련 만화책을 보면서 이렇게 관람하면서 개념을 익히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어떤 연산과 관련된 보드게임이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드게임 중에 수학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70~80%가 다 연산과 관련된 보드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드게임은 웬만한 건 다 연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시연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된 거를 연계해서 익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원과 관련된 것을 좀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 대해서 배웠으면 다트놀이를 하는 거죠. 원의 중심에 맞췄을 때랑 조금 옆으로 삐졌을 때랑 그 점수 차이가 크다. 원의 네. 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놀이를 통해서 익히고 온 집안에 있는 동그라미를 다 찾아서 중심 찾기 놀이. 그리고 이제 공 같은 거는 길이를 재보서 지름의 길이를 재보는 활동. 네. 이런 식으로 배운 것을 연계하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막 의욕이 넘치실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실천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하고 이렇게 딱 발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결국은 습관 때문인 거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에서 끝난다라는 생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것이 진행이 돼야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 뭐 좋아하는 핸드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한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틀렸던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눗셈과 곱셈의 사이의 관계를 좀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이 쓰는 이제 핵심 개념을 먼저 위에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지에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네라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똑같이 거기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든지 이므로라고 하는 것까지 똑같이 베껴 쓰고 그것을 3번 정도를 베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바른 풀이를 하다 보면 이 문제의 핵심적인 개념과 풀이를 익히게 되면서 수학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할 때 반드시 어머니께서 옆에 앉아서 제대로 그것을 익히는지에 대해서 봐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매일 학원 가서 이렇게 수학 공부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또 시키려니까 참 안쓰럽다. 어머니 뭐가 안쓰러워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아니, 사실 저도 항상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엄마가 좀 너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 IQ하고 정서 능력, EQ가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 보면 좀 성의가 없잖아요. 성의가 없고 그다음에 엄마는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대충 좀 있다 보면 또 같이 웃고 그래서 이게 둘 다 약간 정서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나 인내력, 끈기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습관이 지능을 이긴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엄마가 약간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당장에 일어서서 스마트폰을 방에 두고 와. 이렇게 하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쓰지 말아잖아. 계속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고요. 다소 엄하게 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소 강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가서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익히고 오랫동안 공부를 잘하려면 집에서도 이제 공부 시간을 늘려서 학습하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공부하고 채점하고 있고 본인은 스마트폰 하다가 뭐 물어보면 몰라. 뭐 엄마가 하는 답변 예상해서 휙 웃고 말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집중을 방해하는 건 뭐든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학습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후행 교과서, 후행 학습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네. 통해서 약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잠시라도 옆에서 이제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채점 시간도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머니께서 채점을 다 하고 엄마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혼자 채점을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채점을 해주되 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자기가 한 번 더 풀어보게 한다든지 해서 채점 시간을 바꾸고 혼자서 했는데도 풀리지가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완 자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4학년이면 아직 어린 나이죠.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냥 노는 게 제일 재밌겠죠. 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큰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연이와 어머니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요. 시연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한방을 알려드립니다. 수다하기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전해주시죠. 제 결정적 한방은 속도 조절입니다. 암산할 때,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좀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안 된다입니다. EQ가 높아야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끈기,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은 단호히 엄마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시연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고 빠른 문제풀이보다는 오답 정리와
개념 정리 등으로 양질의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 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이겁니다. 네, 떡입니다. 떡. 예. 네. 아, 이 떡을 보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뭐가 나요? 나는 떡을 썰 테니 글을 쓰거라. 네네. 이 한석봉 어머님의 명대사. 예? 맞아요. 자, 이 시연이도 보니까요.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글씨도 악필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고서도 아는 문제도 틀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어머니가 글씨 쓰는 연습도 막 시키는데 요 정도로 안 됩니다. 네. 한석봉 어머님처럼 밤에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써라. 네. 그래서 맹훈련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석봉처럼 우리 시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런 마음으로. 네. 네, 정말 좋네요. 학교 성적도 현재 지금 또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머님이 학습 습관까지 잘 잡아준다면 아마 다재다능한 우리 시연이의 또 플러스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조 수학인데요. 오늘도 역시 민성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예, 1학년 2학기 수학 이제 끝단원인데요. 네. 그 시계 보기하고 규칙 찾기거든요. 요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요. 드디어 시계가 나왔군요. 예, 네. 요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시계 얘기 나오니까 어렸을 때 이 시계 배우던 기억이 나요. 몇 시 몇 분이니 이거 뭐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남아서까지 막 공부하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정말 이 시계를 그 누구보다도 빡시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가장 처음 접한 시계가 빡시계입니다. 네.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집에는 시계가 몇 개는 날아가서 깨졌어요. 잘 못 알아듣는다고. 저도 사실 시계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게 1학년 2학기 때 등장을 하는군요. 자, 어머님들께서도 그 지도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400조 수학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수학지도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5단원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시계 보기가 등장합니다. 늘 보아왔던 시계지만 교과서에서 접하는 시계를 보고 생소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1학년 과정에서는 몇 시와 몇 시 30분까지만 학습하게 되니까 지도할 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계 또한 실물시계, 즉 모형시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시침과 분침은 한쪽으로만 돌고 반대쪽으로는 절대 돌지 않는다는 것을 시계를 직접 돌려가면서 가르쳐 주신 후에 다양한 예를 들어 시각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5시, 7시, 9시 등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 보면서 분침을 돌리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시침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시를 나타낼 때의 분침은 항상 숫자 12를 가리키게 된다는 것 또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분침이 한 바퀴를 돌 때 시침은 1시간씩, 즉 숫자 한 칸씩 흘러간다는 것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딱 반인 30분은 그래서 반 바퀴만 돌아 숫자와 숫자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도 아이들은 직접 시간을 만들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빠는 몇 시만 되면 주무시지? 학교 갔다 오면 몇 시가 되지? 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보기를 통해서 개념을 더욱 잘 다져주면 되겠죠? 시계 보기, 반복 학습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으로 1학년이 알아야 될 개념을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계 보기 외에도 규칙 찾기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4가지의 규칙만 등장하게 되니까 이것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는 줄무늬 모양처럼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밖에선 횡단보도에 흰색 선이 반복적으로 그려진 거 보면서 또 건너는 사람들이 오른발, 왼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집안에서는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속에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 많은 상황을 꺼내서 대화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1, 2, 3과 같이 수가 하나씩 증가하는 규칙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규칙은 쌓기나무를 통해 아이가 하나씩 쌓아보면서 도형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대칭 규칙은 종이 오리기 놀이로 아이들에게 쉽게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도형이나 자동차 같은 그림을 그린 후 펼쳐 보여주며 접힌 선을 중심으로 도형의 양옆 모양이 똑같다는 걸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회전규칙입니다. 회전규칙 또한 도형으로 간단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소품을 준비한 후에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켜 보는 겁니다. 아이는 오른쪽으로 회전한 모양, 왼쪽으로 회전한 모양, 그리고 180도 회전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며 회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패턴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일상 속 현상이나 실물로 규칙 찾기를 지도한다면 게임을 하듯 쉽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단어는 1학년 수학의 마지막 단원인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연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기초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몇과 몇을 더하여 10몇이 되는 덧셈, 10몇에서 몇을 빼서 몇이 되는 뺄셈을 공부하게 되죠. 이 학습은 향후 배울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은 물론 큰 수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또한 대화 속에서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 엄마는 간식으로 쿠키를 6개 먹을 거고 너는 5개를 먹을 거야. 그러면 모두 몇 개일까? 또는 내가 먹는 쿠키의 개수는 엄마가 먹는 쿠키의 개수보다 몇 개나 더 많을까? 이런 문답을 통해서 쉬운 연산이 가능하고요. 아이가 이해를 잘 한다면 엄마가 먹는 쿠키 6개와 내가 먹는 쿠키 5개를 더한 다음에 3개를 덜어내서 동생한테 주면 몇 개일까? 와 같은 물음을 통해 확장된 지도도 가능합니다. 구슬 모으기 놀이처럼 실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 12개의 구슬을 놓고 엄마가 4개를 가져갈 텐데 아이는 몇 개를 가져갈 수 있는지 물은 후에 직접 가져가 본다거나 12개의 구슬에서 3개를 뺀 후 남은 개수를 센다거나 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2개의 주사위로 빙고를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의 합 또는 차를 아이에게 말하게 하고 빙고판에서 하나씩 지어가는 게임을 통해서 덧셈과 뺄셈을 쉽게 익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방법으로 반복 훈련을 한다면 우리 아이의 연산 문제 없을 겁니다. 가르치는 엄마와 배우는 아이 모두 처음인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무조건적인 외우기 학습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수학 흥미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완벽하게 1학년을 마무리하고 2학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도법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시계 보기를 가르치는 게 사실 연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고 또 얘기하시는데 이 방법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계 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맞아요. 좀 도움이 되겠는데 사실 이때 제대로 안 배우면 저처럼 성인이 돼서도 시계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요즘도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네. 시계는 거의 뭐 패션으로만 차고 네. 시간은 늘 그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를 아이들이 그 너무 저학년에 그 일찍 배우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선생님. 1학년 때 그런 걸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지금 몇 시예요? 몇 교시예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해서 사실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만 10진법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요. 거기 12진법, 60진법까지 나오니까 아이들은 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엄마들이 좀 갖고 있으면 너그러워질 텐데 이거를 왜 모르느냐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6시에서 7시로 넘어가는 6시 반을 봤을 때 네. 6시 30분 이게 7시 30분인지 6시 30분인지 맞아요. 요거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시계를 돌려가면서 야 6 지났다. 그리고 반 왔다. 아직 7 안 왔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6시 30분이라고 알려주면 네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한두 번만 이걸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헷갈리는 건 없어집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던데요. 규칙 찾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숟가락, 젓가락 여러 가지 활용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학교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규칙 찾을 것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옷 중에서 위에 입는 옷과 아래에 입는 옷을 네. 분류하자. 그래서 이제 위도과 아래 바지나 치마로 나뉘어도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분류를 하고 나면 이거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되거든요. 예를 들면 옷을 분류했더니 윗옷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옷장의 넓은 부분에는 뭘 넣어야 될까? 윗옷을 넣고 그치? 네. 작은 부분에는 아래옷을 넣고 가정에서 이렇게 규칙성을 찾고 대칭을 찾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많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저 얘기 듣고 나서 이 세트장도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바닥도 약간 좀 그런 규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선생님 그 셔츠 있잖아요. 네. 셔츠 모양 꽃무늬가 규칙이 있어요. 보니까는 뭐 반복, 증가, 대칭, 회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감탄사 날리고 계신 네. 우리 민성원 선생님의 이 모공에서도 전 규칙성을 찾았어요. 여기에서도 반복, 증가, 대칭, 회전까지 왜 목 둘레로 이렇게 쫙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구나.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네. 정말 훌륭합니다. 자, 2단원, 4단원에 이어서 6단원에서도 덧셈과 뺄셈이 등장을 하는데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을 단순하게 하다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맞아요. 되는데 네. 받아 올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받아 내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때 해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13 빼기 5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10묶음 하나와 낱개 3개로 13을 이해하기 쉬운데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낱개로 생각을 해서 5를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의 보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4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그냥 8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개념으로 8과 2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숫자로 그다음에 그 종이에 글로 써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지나 연결 큐브나 아니면 동전이나 단추 같은 것들로 눈으로 보여주면서 실물을 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유치하거나 이거는 무시해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께서는 네. 1학년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는 실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받아내림 얘기하니까 뭘 자꾸 10의 자리에서
돈을 꿔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차피 고학년이 되면 수학은 더 어려워지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학년 때부터 정말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주 동안 함께한 1학년 엄마 지도법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400초 수학을 통해서 좀 알고 싶었던 수학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내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